네, 반갑습니다. 수질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범 교수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동영상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실제 2층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고 제가 동영상 올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꼭 추석 체크, 약간의 댓글 한 줄을 달면 되는데, 그 달 때 이러한 수업보다는 우리 다른 양한태 교수님이나 다른 교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직접 PPT라든지 한글 파일을 띄워서 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그렇게 수업하면 좋겠다라고 알려주시고, 아니면 이게 좋으신 분은 이게 좋다라고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끊는 약간씩 움직이네. 여기까지. 네, 먼저 수업 안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벌써 3학년이기 때문에 제 수업을 한 번, 두 번 들어봤을 겁니다. 이렇게 모든 강의 노트는, 제가 여러분들 참고할 수 있는 강의 노트는 인터넷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도 제가 이 두 개 다 인터넷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각각 50이고 노트 정리는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학생처럼 이렇게 노트 필기를 챕터별로 하는 학생은 그러면 본인이 직접 이렇게 노트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험 공부할 때나 아니면 복습할 때 이렇게 노트 필기를 하신 다음에 시험을 칠 때 오픈 노트를 할 겁니다. 알고 있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기가 노트 필기한 것을 참고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또 아시겠지만 5년 이상 되어진 기출 문제는 제가 모두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족보가 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한테 수업을 들으시고 제가 드리는 모든 자료를 참고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노트 필기를 열심히 하시면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재는 벌써 다 나와 있지만 교재는 이 책입니다. 수질화학, 환경화학. 선배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선배들 책을 드리든지, 아니면 새 책이 아니고 중고책이라도 꼭 사면 좋습니다. 이 책이 있어야지 아마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가르치는 내용은 전체 다는 아니고 이 수질화학 이 책의, 이 환경화학 이 책의 뒷부분, 제2장이 뒷부분, 후반부 9장부터입니다. 9장부터. 근데 9장은 내용을 보시면은 9장은 거의 다 환경공학 양론 그쪽에서 나오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 9장은 하지 않습니다. 9장은 제가 하지 않고, 10장을 보시면 10장은 통계학적 분석입니다.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저랑 2학년 때 환경 통계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갑니다. 네, 이 부분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11장에 보시면 이제 환경 분석 과학의 기초 개념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하게 됩니다. 자, 사실은 이 뒷부분 13장부터가 본 내용인데 11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11장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내용은 그냥 어려운 수식이 없이 그냥 소설 읽듯이 쭉 읽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를 그대로 띄우고 필요한 부분만 제가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 하이퍼링크를 띄워서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을 띄워드리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러한 그 수질화학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뭐냐? 시료 채취입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시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모 대학교를 한번 시료 채취를 간 적이 있는데, 물을 뜰 때 용존 산소를 측정하기 위해서 물을 뜨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양동이를 바다에 던져가지고 물을 뜨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양동이를 물을 바다에 던지면 첨벙하면서 바닷물하고 공기가 막 섞여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공기는 용존 산소가 얼마냐? 무려 20%입니다. 해수나 담수는 용존 산소의 양이 10ppm 단위입니다. 100만 분의 1 단위예요. 공기는 퍼센트 단위고 농도 단위 차이 얼마냐? 100배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동이를 던져서 물을 채취했다. 그 말은 뭐냐? 농도가 무조건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시료 채취가 아주 중요하다. 일반인들은 수지를 와가면 분석을 잘해야지 하고 분석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앞단계인 시료 채취부터 아주 필요합니다. 시료 채취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것만 해도 사실은 어떤 연구에 10% 20%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시료다. 자, 어떻게 시료를 채취하느냐 보시면 표현이 있습니다. 순간 시료, 혼합 시료. 단어가 어려운데 이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순간이란 말은 그냥 가서 푹 떠는 겁니다. 내가 바다에 가서 물을 떴다. 강물에 가서 강물을 떴다. 그러면 물을 떴을 때 그 시간에서의 시료인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을 뜨는데 예를 들어서 바다에 나가서 물을 뜨는데 밀물 때 나가서 물을 뜨고 그 다음에 썰물 때 나가서 물을 뜨면 어찌 되느냐. 밀물 때는 바닷물인데 썰물 때는 강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건 바닷물이 아니고 완전 강물입니다. 어찌 될까요? 완전히 성분이 바뀌겠죠. 그죠? 그런 쪽은 순간시료 한다면 순간시료 시간당 12번 하루에 12번씩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혼합시료라고 하는 것은 1시간 물 뜨고 2시간 후에 물 뜨고 3시간 후에 물 뜨고 이렇게 물 뜬 것을 다 합쳐가지고 혼합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혼합시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에 따라서 이쪽으로 할지 이쪽으로 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관하는 방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보관에 대한 얘기 안 나와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하면 물 떠가지고 그냥 실험실에 놔둡니다. 약간 더 하는 사람들은 물을 떠가지고 유기물이 있으니 분해만 하면 안 되지 해가지고 냉장 보관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실제 해양에서는 암모니아나 인산 이런 것은 농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걸 실온에 보관하거나 냉장에 보관하면 그 물속에 있는 유기물이 분해되어져 가지고 농도가 확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들은 전부 다 냉동 보관하게 돼요. 생물 시료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 냉동 보관이 아니고 심지어는 영하 80도 딥프리저라고 합니다. 초저온 냉동고. 심지어는 유전 쪽에서는 액체 질소 영하 100도, 200도 이런 곳에다가 보관하죠. 그렇죠? 그래서 냉동하는 방법도 내 연구 목적에 맞추어서 실험, 냉장, 냉동 다 다릅니다. 자, 밑으로 한번 순간 시료 채취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우물, 하천, 그 다음에 산업폐수 읽어봤습니다. 우물 같은 경우는 물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팔팔 나오는 게 아니고 지하수입니다. 이런 우물은 물이 성질이 빨리 변하지 않아요. 오늘은 깨끗했는데 내일 갑자기 들어오진다 그러지 않습니다.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이런 우물은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돼요. 그 약수터 이런 것들 있죠. 한 달에 한 번 하면 됩니다. 하천은 하루에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산업폐수 특히 밑에 보시면 여기 나오는데 혼합시료 특히 여기 보시면 얘가 있습니다. 여기 혼합시료 활성슬러지 플랜트. 여러분들 아마 저는 해양학 전공이라서 이거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환경공학을 했을 때 알 겁니다. 이런 거 활성슬러지 처리법. 이때는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여기 들어와서 이러한 처리 단계를 거쳐서 나가는데 총 8시간이 걸립니다. 어찌 될까요? 물을 넣고 나서 유입수 물 뜨고 그때 이 방류수 물 뜨면 어찌 될까요? 유입수와 방류수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들어갈 때 이 물이 8시간 지난 다음에 그때 물을 측정해야지 유입수와 방류수 얼마나 제거가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걸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유입수가 총 8시간 정도 했다. 그러면 방류수의 수도 8시간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다시 또 8시간 또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정확한 자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여기 보면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설명이 쫙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입수의 물에 대해서 8시간 동안 1시간 왜냐하면 유입수도 아침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주부들이 설거지를 한다. 그러면 갑자기 유입물 함량이 높은 물이 확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0시, 11시 되면 또 떨어지다가 점심시간에 또 높아지고 이렇게 변동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한 8시간 되겠다. 그러면 이 8시간이라는 말은 처리수도 8시간을 또 재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기다리는 게 또 8시간. 그러니까 총 16시간이 걸리게 된다.
자, 실험할 때도 보면, 자, 일단 시료 채취가 끝났다. 그러면 실험실에 가져와서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실험할 때 그냥 손으로만 할 수가 없어요. 뭘 하느냐? 항상 시약을 쓰게 됩니다. 아니면 초자기구를 쓰게 됩니다. 이때 이 시약도 보면, 시약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어떤 것은 시약 하나에 60만원, 값비싼 포도주보다도 더 비싼 시약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느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 유학 가서 실험할 때 아세톤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세톤. 그러면 실험할 때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쓴 것은 이런 겁니다. 말통. 얼핏 봐도 좀 후져 보이죠, 그죠? 말통 값습니다. 이걸 사가지고 직접 저희가 정제를 해서 고순도로 만든다 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이렇게 시약통에 있는 것은 가격이 몇 배냐? 10배 이상 비쌉니다. 실험할 때 이런 것은 쓰면 안 돼요. 혹은 쓸 수도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가 실험의 목적에 따라서 보통 거, 고급, 초고순도, 특급 다 다릅니다. 자기 목적에 맞춰서 실험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해수 중금속 분석이라고 했는데 해수 중에 중금속은 농도가 나노그램 퍼리터입니다. 농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분석하는데 그냥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시약을 썼다. 그러면 그 시약에서의 중금속 농도가 해수에서의 중금속 농도보다 더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수가 워낙 농도가 낮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더러운 시약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결과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내 연구 목적에 맞추어서 시약도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써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업체에서도 보면 똑같은 시약을 갖다가 어떤 것은 리터당 만원, 어떤 것은 리터당 10만원, 어떤 것은 리터당 100만원 이렇게 팔 수가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공업용 어쩌고저쩌고, 식용 어쩌고저쩌고 그 많이 들어봤죠, 그죠? 목적이 다 다릅니다. 자, 분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침전이 있습니다. 침전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은 가장 옛날부터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게 차이를 이용합니다. 저 뒤에 가시면 침전, 여과, 기본 또 건조, 분조 뭐 이렇게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침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침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옛날에 했던 게 바로 뭐냐? 금입니다. 금. 금을 채취할 때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이게 지금 몽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보면 몽골에서 이런 곳에 뭐 황량한 땅이지만 여기는 하면은 이 모래 속에 금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떠가지고 이렇게 모래를 갖다가 막 이렇게 망에다가 걸러서 물을 부어서 흘러내리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타고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가벼운 것들은 흙들은 그냥 쫙 빠져나오고 물과 같이 빠져나오고 무거운 금을 포함한 무거운 것들을 여기에 다 깔아앉습니다. 지금. 여기 깔아앉은 것만 따로 우리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고무대, 큰 고무대에 모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깔아앉히면은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눈에 봐도 금이 쫙쫙쫙 보이죠, 그죠? 이것은 쉽게 말해서 무게가 무거운 중금속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많은 게 철일 테니까 철을 자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여기에다가 수은을 넣습니다. 수은 아말금이라고 해서 이 수은은 다른 금속하고는 필요하지 않고 금하고만 필요합니다. 침전이 쉽게 말해서 침전. 수은과 금이 침전이 되어서 이것만 뽑아내면은 이렇게 손으로 받는 게 뭡니다. 독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선진국에서 전하지 않지만 이쪽에서 워낙 가능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으로 받아서 이것을 다시 토치로 뜨거운 불로 가열을 해버리면 수온은 날아갑니다. 수온은 날아가고 금만 남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 뭔가가 있으면 이 금을 수은이라고 하는 중금속과 결합을 시켜서 침전시킵니다.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저하고 나중에 3학년 2학기 보면 수질화학 실험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금은 비싸니까 안 되고 우리는 물속에 있는 바닷물에 있는 염화이온, 그러니까 염소 농도를 잴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은을 이용해 가지고
은을 집어넣어주면 영화은이라고 하는 침제이 생깁니다. 그걸 이용해서 영화 이온의 농도를 재고 그걸 이용해서 염분도를 측정해 봅니다. 자, 똑같은 방법입니다. 똑같은 방법이고 실험을 해보시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실험을 하면 침진이 딱 되고 어느 순간 색깔이 확 변화옵니다. 그런 실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여과입니다. 여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 통과시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과할 때 종이, 그다음 멤브레인, 막이라고 하는 거, 유리섬유 여과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은 많이 있는데 이것 또한 종류도 다 다릅니다. 막이라고 하는 것은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셀룰로스라고 해서 이것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와 수소 이렇게 그러니까 생물이죠. 유기물이죠. 유기물. 유리섬유 여과제란 말은 유리입니다. 유리란 말은 뭐냐? 유리 우리 창문 실리카입니다. 실리카 주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구 목적에 따라서 이걸 쓸지 이걸 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모르고 그냥 지도 교수님이 너 이거 좀 여과해봐. 좀 여과해서 와라 하는데 목적이 예를 들어서 해수 중에 있는 중금속을 재려고 하는데 여과할 때 이걸 썼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리 섬유 여과제 안에 중금속이 훨씬 더 농도가 높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하게 이 셀룰로스로 되어진 여과막을 써야 됩니다. 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험법 할 때 어떤 여과제를 쓰는지 GFF인지 GFC인지 멤브레인인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걸 잘 보고 그대로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있는 거 마구 쓰면 그 시험 끝입니다. 다만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자,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유리섬유 여과제 쓰는 목적은 여기 보시면 주로 이제 강렬 감량하기 위해서 유기물 양을 잴 때는 550도로 딱 태워버리면 유기물은 다 휘발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휘발되고 남아있는 양 그게 강렬 감량입니다. 그죠? 강렬 잔류 고령물이라고 하고 그런 것을 제기 위해서는 그 온도에도 녹지 않는 것, 타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유리섬유 여과제입니다. 그 다음 다분율도 필요하다. 다공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이게 다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과제는 당연하게 뭔가가 통과하는 거죠. 물은 통과하는데 입자가 큰 것은 통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으면 크게 있으면 이런 부분이 틈이 있는데 이런 틈을 갖다가 우리가 포어 스페이스 다공 구멍이랍니다. 하는데 실제 이것도 보면 이렇게 여과제를 하다 보면 용존하고 입자를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존택, 입자택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뭐냐? 0.4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여과제를 쓸 때 안에 다공의 크기, 구멍의 크기가 0.45 마이크로미터이다. 이 말은 뭐냐? 용존태와 입자태로 나눕니다. 이것을 통과하면 용존태 크기가 0.3 마이크로미터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눈에는 입자인데 그래도 과학적인 기준에 의하면 그것은 용존태가 됩니다. 용존상. 자, 그 다음에 건조. 건조는 여기 보시면 여기도 건조란 말이 있고 지금 이 밑에도 보면 또 건조란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사실은 의미는 다릅니다. 위에 있는 건조라고 하는 것은 103도 혹은 180도 꽤나 높습니다. 온도가. 이때 이 건조는 물을 증발시키는 겁니다. 103도로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을 증발시키는 거. 180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광물 격자 안에 물이 있습니다. 광물 격자 안에 그런 물을 결정수라고 하는데 그까지도 다 휘발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80도 필요합니다. 결정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곳에서도 쓰겠지만 사이로황산 나트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존산소 측정이라든지 COD 측정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화학식이 보면 이렇게 화학식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Na2S2O3 이게 사이로황산 나트륨입니다. 근데 여기에 5H2O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그냥 물 분자가 무려 5개나 붙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결정수라고 합니다. 결정수.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오른쪽에 얘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면 황산물이 나오죠, 그죠? 이것도 황산물이는 황산물인데 물 분자가 무려 5개가 붙어 있어요. 광물 극자 안. 이것도 180도까지 가열하면은 이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에 따라서 103도 혹은 180도 온도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강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렬은 뭐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강한 열이 되는데 여기 영어로는 이그니션 되어 있습니다. 이그니션은 우리가 번역하면 연소입니다. 연소. 진짜 태우고 버리는 거죠. 우리가 103도, 180도 온도가 높아집니다. 건조기에서 온도가 막 높아지면 뜨겁네 라고 하지 그걸 갖다가 연소한다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그니션, 연소입니다. 그냥 말로. 왜냐? 이 550도가 되면은 그 안에 시료 속에 있는 유기물질들이 대표적인 이런 거죠, 그죠? C6H12O6 대표적인 탄화수소죠, 그죠? 유기물. 이것이 바로 온도가 막 올라가면 옆에 있는 공기 속에 있는 산소랑 반응해가지고 이것이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그리고 물이 나옵니다. 수증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뭐냐? 음식물을 먹고 내 몸 안에 이런 유기물이 있는데 산소가 들어가서 호흡을 함으로 해서 연소되어져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리고 수증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것이 바로 연소입니다. 연소. 이게 우리 몸에서는 우리 몸이 하지만 생물이 하지만 물이 안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온도만 올리더라도 온도만 550까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이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뭐한 불꽃이 튀지도 않습니다. 그냥 550도만 되면 이렇게 산화가 된다. 그걸 강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강렬, 강량, 그런 것들, 고용물 측정할 때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밑에 보니까 건조란 말이 또 나옵니다. 위에 있는 건조는 103도, 180도 해서 물을 갖다가 날려보내는 거. 밑에 있는 이 건조는 데시케이트라고 했습니다. 데시케이터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영어 사전 찾아보면 이 또 똑같은 건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잘 옛날에는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갖다 많이 했나. 습한 나라에서는 너무 습하다. 그러면 수분 없애야 되겠다. 그 정도 수준이면 이런 데시케이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식용 우리 김 먹을 때 보면 그 일회용 김 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항상 식용 실리카겔이 있죠,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공기 속에 있는 수분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김이 눅눅해지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김을 건조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가 건조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런 것은 이거지. 제가 이걸 갖다가 이건가? 아마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건조기. 요즘에는 실험실에는 거의 다 이렇게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거 썼을 때는 아마 여학생들이 힘이 들어서 뚜껑도 못 열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주 사용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밑에다가 실리카겔을 넣으면은 이 안에는 이제 공기 속에 있는 수분은 다 흡수되기 때문에 이 안에 보관하는 시약이나 시료들은 계속 건조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조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게를 재는 겁니다. 무게를 재는 방법은 당연히 이렇게 그냥 전자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와서 사용하면 됩니다. 무게만 재더라도 아까 말했던 이런 총고용물, 증발전용물, 부유고용물, 휘발전용물 용어가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 수업 시간에 다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게를 잴 때 정확하게 재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 실험실에서도 한번 이렇게 무게를 잴 때가 있는데 처음에 무게를 재고 건조시킨 다음에 무게를 재는데 무게가 어쩔 때는 마이너스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게 뭐냐? 이런 항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 번 재고, 두 번 재고, 세 번 쟀을 때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한 번 재고 난 다음에 5분 뒤에 다시 쟀더니 무게가 변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재야 됩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것은 뭐 실리카 도관, 뭐 백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무게가 변하지 않는 이런 것을 쓰라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량을 다룰 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음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저울을 쓸 때 이런 저울이 있습니다. 전자저울을 보면 위에 값싼 것들은 이렇게 위에 커버가 없어요. 그냥 물건 넣고 무게 잽니다. 그럼 어찌 되느냐? 여기에 실험실 안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저울이 계속 눈금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소수 첫째 자리인데 소수 둘째 자리까지는 괜찮을지 몰라요. 그런데 소수 셋째 자리, 넷째 자리 따르면 전부 다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를 넣고 커브를 닫아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는 더 이상 외부 공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기 때문에 무게를 정확하게 잴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25g 이하의 무게를 잰다 그러면 눈금이 항상 0.0002g 이내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거보다 크면 다시 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실험실에 들어와서 실험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그때 필요성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무튼 뭐 저울은 잰다, 항량이라는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저 건조시킬 때 시간도 보통 뭐 1시간 정도면 다 치료 속에 있는 물은 다 정발하더라 그런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뭐 10시간, 어떤 것은 24시간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사용하는 실험법에 보면 분명히 이것을 건조는 8시간 이상 하시오, 뭐 16시간 하시오 적혀 있을 겁니다. 그걸 따르면 됩니다. 왜냐하면 치료에 따라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뭐 본인 생각에 수질화학 시간에 10시간 해야 라고 배웠으니까 10시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1시간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1시간만 하면 됩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은 본인의 실험법에 따라서 부피 분석. 부피를 많이 잽니다. 실험할 때 보나마나 여기에 해수나 담수를 떠와서 여기 용존산소라든지 영양염을 잴 때 보면 시약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시약을 1ml, 0.5ml 넣게 되겠죠. 그렇죠? 그때 쓰는 거. 그때 쓰는 게 피펫입니다. 이 피펫도 보면 전자 피펫이라고 해서 눈구멍에서 전자 한 개 30만 원짜리 이런 전자저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걸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수질기사 시기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옛날에 전부 다 이런 걸 들고 가서 이런 걸 실험했습니다. 이런 걸 피펫이라고 합니다. 피펫.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보면 용존 산소라든지 COD 이런 거 측정할 때 보면 나중에 종말점까지 시약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부피를 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을 뷰렛이라고 합니다. 뷰렛은 피펫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단지 다른 것은 이 밑에 이게 콕이라고 합니다. 콕, COCK, 꼭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고 닫고 하면서 시약이 흘러내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흘러내리게 해서 종말점까지 들어간 시약의 부피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뷰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질화학 실험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여러 번 사용하게 될 겁니다. 저도 아마 처음에 하면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힘듭니다. 들어갔다가 실험을 저랑 한 3-4번 하고 나면은 충분히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자, 아까 말했던 피펫에 대해서도 보면 피펫도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 보시면 눈금이 있는데 눈금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눈금이 하나. 숫자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까지 채우면 6mm, 이까지 채우면 7mm, 이까지 채우면 8mm, 9mm.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내가 실험을 하는데 8mm가 필요하다. 그러면 눈금 많이 있는 게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딱 사면은 이까지는 정확하게 눈금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피 피펫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험하다 보면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하나의 피펫을 가지고 이걸로 해서 10mm를 뽑아서 1mm씩 혹은 2mm씩 0.5mm씩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눈금이 많이 있는 게 낫겠죠, 그죠? 이런 피펫을
모 피펫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거랑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이런 종류, 어떨 때는 이런 종류의 피펫을 쓰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도 말했지만 피펫 하면 몇 번 들어봤는데 앞에 용어가 부피 피펫, 모아 피펫, 그죠? 고용물도 총고용물, 부유고용물, 휘발성 고용물. 그럼 나중에 오늘도 보면 뒤에 보면 훨씬 더 많은 용어가 나오는데 용어가 여기서는 사실은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만 나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서 어렵지가 않은데 아마 처음 듣는 학생들은 용어 때문에 이 수업이 어렵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기 분석을 배웠으면 느낄 겁니다. 기기 분석은 사실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용어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용어 따라가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나면 저는 과제물이 없습니다. 과제물 없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때그때 복습을 하면서 이렇게 한 챕터별로 이렇게 노트 필기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향이 넘어갑니다. 책을 보시면 방향에 대한 게 502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 무려 4페이지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일반 화학이나 그 다음에 환경화학 수업 시간에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배웠을 텐데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그것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한번 꼭 필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는 그렇습니다. 그람 당량이죠, 그죠? 그람 당량. 그람 당량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원자 혹은 이온. 원자 이온의 경우 이 당량은 어떻게 하느냐? 의 그람 당량. 그냥 원자가 분의 원자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나트륨의 그람 당량은 얼마냐? 그럼 이것은 원자가가 얼마입니까? 1까지 오죠? 1분의 원자량은 23입니다. 24. 마그네슘 같은 경우, 마그네슘은 플러스 2가입니다.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이게 원자량이 24입니다. 원자량은 24. 원자가는 이런 데 있네요. 12거든요. 괜찮은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자량, 분자량 다 적어주기 때문에 끝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이걸 보고 이 원자네, 이온이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람 당량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은 분자이랍니다. 분자의 그람 당량은 양이온의 가수 분의 분자입니다. 다 한 거겠지만 한 번 더 적어주면 좋습니다. 자,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탄산칼슘입니다. 탄산칼슘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경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나오더라? 어디선가에 또 알칼리도에서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외워야 됩니다. 탄산칼슘의 그람 당량은 얼마냐? 50. 이것은 외울 기능이 났습니다.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것의 그람 당량은 얼마냐? 자, 양이온의 가수입니다. 칼슘은 양이온 몇 가냐? 2 플러스입니다. 그죠? 포타슘, 그 다음 뭐죠? 칼슘이죠. 그죠? 포타슘이 1가, 칼슘이 2가. 그죠? 2가입니다. 이 분자량은 100입니다. 그러므로 2분의 100에서 50이 됩니다. 그 다음 또 많이 나오는 게 NaCl. NaCl 같은 경우는 Na가 플러스 1가니까 1분의 분자량이 58.5입니다. 58.5. 그 다음에 산의 당량. 산의
그람 단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황산, 염산, 수소가 붙어 있는 겁니다. 염산, 황산.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냐? 수소의 개수 분의 분자량. 수소의 개수가 염산 같은 경우는 몇 개 있습니까? 염산 같은 경우는 한 개가 있네요. 그죠? 한 개가 있으니까 1분의 분자량. 황산 같은 경우는 수소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그죠? 2개. 2분의 분자량. 98. 그 다음에 염기입니다. 염기 4번. 염기의 당량. 염기라고 하는 것은 OH가 있는 거죠. 그렇죠? 수순하기. 그러니까 OH의 개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량. 자, 예를 들어서 염기의 대표적인 것은 탄산, 수산화 칼슘 혹은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 자, 이 OH 개수 바로 나오죠? 이건 2개. 2분의 분자량은 이것은 74. 37. 이건 OH 개수가 1개니까 1분의 40. 40. 그래서 의외로 이것은 뭐 원자나 이온의 경우에는 그냥 원자가 항상 원자가 양이온의 원자가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원자, 분자, 산, 염기 보면 알죠. 이게 산인지 염기인지 대충 알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산, 염기면 수소 혹은 수선하기, OH의 개수, 분의 분자. 문제는 제일 어려운 것은 뭐냐? 산화제, 환원제의 방향입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새로 쓰겠습니다. 이 산화제, 환원제의 방향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곳에서 배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수질화학이라는 과목에서 보면 뒤에 연습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는 전부 다 산화제, 환원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화제, 환원제의 어떤 것을 이용해서 농도를 계산한다, 무슨 뭔가를 만든다 그러면 전부 다 산화제, 환원제의 그람 당량을 다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산화제, 환원제의 당량 5번. 산화제, 환원제의 그람 당량은 변화된 산화수. 이거 자체가 어렵습니다. 분의 분자량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실험을 하게 되면은 뭐 COD라든지 아니면 용전산소 그럴 때 당연하게 이것은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산화제 혹은 환원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망화산 칼륨, 중풍산 칼륨 이런 걸 많이 쓰게 되는데 과망화산 칼륨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식을 화학식을 써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망화산 칼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밑에 있는 이 부분 MnO4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지금 칼륨은 항상 플러스 1입니다. 칼륨은 그러니까 나트륨도 플러스 1이고 칼륨도 플러스 1이고 플러스 1이기 때문에 MnO4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 전체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나중에 반응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오드 이온과 그다음에 이것이 산성 조건에서 반응을 하면은 이게 망간이 이가로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보면 거의 외울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수식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이 MnO4에 반응하는 것은 요오드고 그 다음에 산성 조건이기 때문에 반응하고 난 다음에 망간이 환원이 되어지고 아요다이드는 산화가 되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물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식이 A, B, C, D, E, F에서 개수비교법에서 여러분들이 일반 화학, 환경화학을 하면 사실은 이 A, B, C, D, E, F를 다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까지는 하지 않고 저는 이까지는 다 적어줍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다 적어주고 이러한 반응에 참여하는 과망화성 칼륨의 그람 당량을 구하시오. 여러분들이 구할 수는 있습니다. 제 표현은 이러한 반응에 참여하는 요오드, 이러한 반응에 참여하는 과망화성 칼륨 이것의 그람 당량을 구하시오.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변화된 산화수라고 했습니다. 변화된 산화수. 자, 여기에서 보면 실제 변화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산소라든지 수소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수소는 항상 플러스 1값, 산소는 항상 마이너스 1값. 이 수소와 산소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가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 과망화성 칼륨이기 때문에 여기서 망간을 보면 됩니다. 왜냐? 산소는 안 변할 거니까. 자, 망간이 몇 개일 것 같습니까? 이 전체가 지금 얼마냐? 마이너스 1입니다. 산소는 얼마죠? 아까 말했죠. 산소는 항상 마이너스 2. 그죠? 여러분 제일 잘 알겠죠? H2O. 수소 항상 플러스 1. 플러스 1이 2개. 그 말은 뭡니까 이게? 마이너스란 말이죠. 그죠? 이렇게 해야지 이 전체가 중성이 되죠. 그죠? 0.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마이너스가 4개 있습니다. 4개 있는데 여기에 망간이 붙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그 말은 망간은 몇 가란 말입니까? 망간은 플러스 7입니다. 망간은 플러스 7가야. 지금 여기는 망간은 몇 가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플러스 2로 됐어요.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 얼마가 변했죠? 5가 변했습니다. 5. 변화된 산화수는 5입니다. 그러므로 과망화성 칼륨의 그람 당량은 변화된 산화수 분의 이것의 분자량은 15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31.6입니다. 쉽게 말해서 과망화성 칼륨의 KMnO4 1노르말을 만들겠다. 그러려면은 1리터에 1g 당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 1리터에 31.6g의 KMnO4를 넣어야지 1노르말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몰 농도면은 1리터당 1몰이 있으면 됩니다. 그죠? 하지만 노르말 농도를 계산할 때는 1리터에 1g 당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람 당량, 이 화학물질의 그람 당량은 얼마지? 여러분들이 다 계산해야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산화수를 알아야 돼요. 몰 농도를 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물질 NaCl 아니면은 사이오황산 나트륨 그것의 분자량을 알면은 그 분자량만큼 넣어주면 1몰이에요. 그만큼 넣어주면 1몰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르말 농도는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예단은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중크롬산 칼륨입니다. 이것의 그람 당량을 구하시오. 그 말은 이때 반응에 참여하는 것은 중크롬산 이온입니다. 중크롬산 이온. 이 중크롬산 이온이 몇 가냐? 마이너스 2가입니다. 이게 지금 K가 2개 있죠, 그죠? K 1가가 2개 있으니까 이 뒤에 끝은 얼마냐? 마이너스 2가가 됩니다. 자, 이것이 반응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비슷한 화학 반응식입니다. 산성 조건에서 반응을 하면은 이 크롬은 3가로 변합니다. 3가. 그리고 I2 7H2O. 반응식이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 요오드는 분명히 전자가 있었는데 전자가 없어졌습니다. 전자를 빼앗겼으니까 산화가 되고 이것은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크롬은 몇 가일까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저랑 이 비슷한 식을 몇 번 풀 겁니다. 이제는 두 번째니까. 자, 크로메이트의 전체가 마이너스일 겁니다. 전체가 마이너스일까? 산소는 항상 죽었다 깨어나도 마이너스일까? 이것이 무려 7개 있습니다. 7개 있는데 이 크로메이트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몇 가냐? 몇 가가 되어야지 전체가 마이너스가 될까요? 이게 마이너스 14. 앞에 것은 플러스 12가 되어야 됩니다. 즉 크롬은 플러스 6가가 되어야 돼요. 플러스 6가가 되어야지만 이 전체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은 플러스 6가였는데 반응이 참여하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느냐? 3으로 변했습니다. 6에서 3. 변화된 산수는 얼마입니까? 3입니다. 3. 3인데 지금 프로이 몇 개 있죠? 이게 2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3이 2개만큼 있습니다. 즉, 총 변화되는 산화수는 6입니다. 6. 그러므로 이것은 6분의 분자량. 이것의 분자량은 294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49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중풍산 칼륨 1노르말을 만들겠다. 그러려면은 1리터에 1g 방량이 있어야 되는데 중풍산 칼륨을 몇 g 넣어야 되느냐? 49g에 K2CR2O7을 넣어줘야지 CR2O7을 넣어줘야지 이게 바로 1노르말입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할 겁니다. 얘를 한 번 더 여기 보니까 이것은 산화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옆에 있는 이 요오드를 마이너스가에서 0가로 마이너스가 0가로 전자를 빼앗았어요. 전자를 없애게 있습니다. 전자를 없애겠죠, 그죠? 전자를 없애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산화시켰다고 합니다. 전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산화. 그래서 이 앞에 것들은 산화제가 됩니다. 그럼 대표적인 환원제가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환원제는 여러분들 용존산소나 COD 분석을 할 때 쓰는 사이오광산 나트륨, 티오광산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그겁니다. 이겁니다. Na2S2O3 이거는 요새 또 물이 붙어 있어서 이런 형태인데 이것이 반응에 참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반응에 참여하면은 이런 게 S2O3 마이너스 3I 플러스 S4O6 마이너스 이런 반응식은 쓰기가 힘든데 제가 적어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반응식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현재는 여기에는 트리아이오다이드라고 하는데 요드 3개의 전자 한 개입니다. 3개의 전자가 1개. 여기는 하나당 전자가 1개가 3개나 있습니다. 근데 전자가 총 몇 개냐? 여기는 전자가 3개, 여기는 1개. 근데 여기는 뭐죠? 전자가 늘어났죠. 그죠? 전자가 늘어났다. 전자를 더 받아들였다라는 말은 환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자가 더 많이 들어도 환원이 되었다. 얘들은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티오광산 나트륨이 바로 상대방을 환원시켰기 때문에 바로 원자라고 합니다. 환원제. 남을 산화시키면 산화제. 아까 이게 말했죠, 그죠? 여기에 요오드 이온이 다 산화되었기 때문에 이때 사용되어진 가망화산칼륨이나 중풍산칼륨은 산화제가 되고 여기에서는 이 요오드를 환원시켰기 때문에 이 사이오황산 나트륨은 환원제가 됩니다. 용어가 어렵습니다. 한번 이것은 사실 구글에서 산화제, 환원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 이 사이오황산 나트륨의 그람 방향을 알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포커스를 여기만 맞추면 됩니다. 여기만 보시면
보세요 한번. 이 전체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 산수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산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마이너스 2가입니다. 마이너스 2가가 무려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S가 2개가 있는데 S가 몇 가가 되어야 될까요? 이게? 몇 가가 되어야지 이 전체가 마이너스 2가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S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2가 되어야지 S2O3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죠? 이역을 봅시다.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전체가 마이너스 2인데 산소가 무려 6개나 있습니다. 마이너스 2가 되는 산소가 6개. 그 말은 이 황이 4개가 있는데 황은 몇 개가 되어야 될까요? 어찌 될까요? 이게 마이너스 12. 이걸 넘기면 플러스 12. 근데 10이네요, 10. 그 말은 뭐죠? 이게 4분의 10. 2분의 5입니다. 플러스 2분의 5. 그럼 변화된 산수가 얼마일까요? 변화된 산수가 플러스 2에서 플러스 2분의 5로 바뀌었습니다. 얼마가 바뀌었죠? 2분의 1이 바뀌었습니다. 2분의 1이 2개가 있습니다. 곱하기 2. 그래서 총 변화된 산수는 1이 됩니다. 1. 그러므로 소듐 시오스페이트의 그람 당량은 변화된 산화수 1분의 분자량. 분자량은 248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랑 나중에 용존 산소라든지 COD 분석을 할 때는 이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때 되면은 무조건 이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실험이기 때문에 실험에 사용되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당량 혹은 산화, 환원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고등학교 때도 배웠고 대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 때 분명히 배웠겠지만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 연습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 기본입니다. 여기에서 그람 당량을 정의하고 모든 반응은 당량 대 당량으로 반응한다 해서 NV는 N-V-라고 하는 게 아마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는 못 풀어도 당량 대 당량으로 반응한다 NV는 N-V-라고 하면서 고등학교 화학식에도 아마 배웠을 거예요. 들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지? 언제? 들었던 거지. 오늘은 이걸로 다 풉니다. 책에는 공식이 몇 가지 나오는데 저는 공식 하나도 안 씁니다. 안 쓰고 외우지도 않고 여러분들한테 공식을 이용해라 그런 말도 안 합니다. 이걸로 다 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이 N 노르말 농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람 단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은 다른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벌써 53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조금 진도를 빨리 하는 이유는 이게 3시간 강의, 즉 150분 강의를 하다가 75분 정도에서 80분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면은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75분에서 80분 이내에 끝낼 겁니다. 제가.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이 교재에서 보시면 당량과 노르말 용액이라고 해서 이걸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Z분의 FW로 되어 있는데 이 Z가 화학적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양,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거 쉽게 표현한 게 변화된 산화수, 아까 말했던 변화된 산화수입니다. 변화된 산화수 혹은 산이면 수소 원자의 개수, 염기면 OH 수산화기의 개수 뭐 그런 거. 그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제가 적어준 거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이거 다 통과합니다. 이거 다 통과합니다. 다 통과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691페이지라고 봐보세요, 여러분들.
691페이지 보시면 질소가 나오는데 이 질소를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질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이런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거 지금 이게 전부 다 영가입니다. 0가입니다. 영가인데 아까 말했죠. 수소는 무조건 플러스 1. 플러스 1인데 3개가 있네요. 그 말은 뭐냐? 이 전체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암모니아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됩니다. 이거 여기 좋냐? N2 똑같은 의미네요. 이거 산소는 항상 마이너스 대화가 됐죠, 그죠? 마이너스 2인데 질소가 몇 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2개가 있는데 각각이 플러스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0이 되겠죠, 그죠? 플러스 1가 이거 마이너스 2. 질소는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쉽게 말해서 이 질소는 수소와 결합하느냐, 혼자 있느냐, 산소와 몇 대 몇으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질소의 산화수가 이렇게 다양하게 됩니다. 알았죠? 이게 망간, 크롬, 여기 있는 황 이런 것들도 산소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산화수가 변하게 됩니다. 다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쓴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다른 것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쓴 게 산화제, 환원제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 필기한 게 바로 이겁니다. 과망간산 칼륨, 중크롬산 칼륨인데 화학식에 여러분들 저런 걸 보시면 요오드가 있고 수소이온이 있습니다. 왜 수소이온이 있느냐? 그게 산을 넣습니다. 황산이나 이런 거. 즉 특성이 조건이 산성 조건입니다. 산성 조건. 산을 넣어줘요 거기다. 그럴 때 변화된 산수가 얼마냐? 아까 말한 것처럼 망간은 아마 거기 보면 변화된 산수가 5로 되어 있을 겁니다. 계산해서 보면. 그 다음에 크롬 같은 경우는 변화된 산수가 3인데 여기에 지금 크롬이 2개가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2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티오황산 나트륨, 사이오황산 나트륨인데 이것은 환원제입니다. 위에 것은 산화제인데 이건 환원제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보시면 물음표 되어 있죠. 이것도 그때그때 따라 다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용존산소라든지 COD에서 사용할 때는 이것이 1입니다. 1도 보면 2분의 1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2개. 그래서 1입니다. 여기 보시면 1로 되어 있죠. 그죠? 1. 그래서 이 표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은 그람 당량을 완전히 이해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속꼭지에 그래서 다시 보면 아까 실험할 때 뭐 침전 그 다음 또 건조 이게 나왔죠. 그 다음에 부피를 잰다, 무게를 잰다. 그 다음에 시약을 만들 때는 몰 농도로도 만들지만 보통은 우리가 같이 실험하는 사람들은 노르말 농도로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약 0.1 노르말 300ml, 0.02 노르말 몇 ml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노르말 농도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복잡하지만 책에도 없는 걸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실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실험하면은 당연하게 어떤 물질의 예를 들어서 물 속에서의 아지산의 농도, 암모니아의 농도를 재겠다. 그러면 바다나 강에 가서 물을 뜹니다. 물을 떠서 시약을 넣고 발색을 시키고 흑광도를 재게 될 거예요. 잴 때 이 과연 농도가 얼마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표준 용액이 필요해요. 그래서 농도가 1ppm, 2ppm, 5ppm, 10ppm일 때는 흑광도가 얼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미지의 시료에 대해서 이것은 농도가 얼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표준용액, 표준물질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1차 표준물질이라는 것은 온도에서 온도를 높이더라도
분해되지 않고 건조되어질 수 있고 정확하게 무게를 잴 수 있는 고순도 유형, 이것이 바로 1차 표준 물질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것들, 사이화황산 나트륨, 이런 것은 그냥 꺼내가지고 밖에 조금만 놔두면 물이 흡수되어져 버려요. 원래는 Na2S2O3 5H2O 물 분자가 5개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뚜껑 열고 오늘 쓰고 내일 쓰고 뚜껑 열고 닫고 하다 보면 공기 속에 있는 수분이 흡수되어져 가지고 이게 5.5, 6, 7 이렇게 되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게를 정확하게 재더라도 정확한 이 그람 당량을 알고 있어도 정확한 온도의 어떤 영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것은 무조건 2차 표준 물질. 1차 표준 물질이라는 것은 건조시켜서 무게만 딱 재미는 정확한 온도, 소수 둘째짜리, 셋째짜리, 넷째짜리까지도 정확한 표준 용액, 정확한 온도를 알 수 있는 표준 용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물질을 1차 표준 물질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탄산 나트륨, 부탈산 수소 나트륨, 부탈산 수소 칼륨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똑같이 또 이야기하지만 수질 화학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서 이 1차 표준 물질을 가지고 T황산 나트륨 혹은 황산 혹은 수산 나트륨 이런 2차 표준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은 이론만 지금 계속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미없고 힘들 수가 있는데 저랑 실험을 한번 하게 되면 그때 아마 실제적으로 이래서 이런 말이 나왔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은 이론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3학년 2학기 때 수질화학